요즘은 ADHD라고 보통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주의력 결핍 장애? 성인들도 그게 그렇게 많다면서요? 정말 ADHD시면 ADHD 치료를 받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요? 남들은 이렇게 쉽게 살았단 말이야 이러시면서요. 그러니까 ADHD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증상이 3개거든요. 예. 주의력이 떨어져 있는 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막 계속 뭐 얘기하다 갑자기 딴 말 한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가 조직화의 어려움이에요. 이거는 2부여서 1부에서도 저희가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약 얘기 있잖아요. 하여튼 정신과에 내가 마음에 하여튼 좀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로 좀 그러면 병원에 오는 게 좋다. 이제 그걸 제일 중요하게 배운 것 같고 병원에 오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약 처방도 하잖아요. 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약을 먹으면 그럼 기분이 좋아지는 건가? 이게 내가 우울해서 간 거지 않습니까? 대체로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우울해 그런 걸 텐데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야? 야 이거 자주 가야 되겠네. 좀 위험한 위험한 생각인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우울증 약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가요? 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네. 뭐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울증 약을 먹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면 양극성 장애라 그래서 조울증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다기보다는 지금 정신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은 어떻게 보면 뇌가 기능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뇌에서 신호를 보낼 때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보내거든요. 혹시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많이 나오는 도파민. 도파민이 나오면 기분이 좋다. 도파민이라는 물질,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그것도 기분이 좋다. 그죠. 세로토닌, 뭐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뭐 그건 이런 잘 모르겠어요. 물질들이 있습니다. 네. 노르에피네프린은 뭐 이렇게 활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예. 증진시켜주고요. 그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뇌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지만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주요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로토닌이 뭐 강박, 사고라든지 행동, 기억,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특히 전두엽의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전두엽이 기능을 잘 못해요. 네. 컨트롤 타워가 힘이 컨트롤 없어져요? 타워가 이제 예. 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도파민은 보상회로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도파민이 부족하면 뭔가를 할 의욕이 나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해도 재미가 없고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 거를 조절해 주는 것이 어쩌면 약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도파민이든 세로토닌이든 뭔가 나를 이제 즐겁게 해주는 호르몬이 나와서 뇌가 즐겁다, 행복하다, 오늘 기운이 넘치네 이런 효과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줄어들면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니까 인위적으로 세로토닌이든 도파민이든 나오게 만드는 그런 약을 먹는 거예요? 좋은 질문인데요. 기전을 조금 알아보자면 아니면 그냥 도파민을 먹는 건가? 아니요. 먹으면 그냥 도파민 도파민을 그럼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먹는 방법은 없고요. 네. 그러면 마약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위험하고요. 예. 대체적으로 이런 약들은 우리 뇌가 굉장히 짠돌이에요. 예. 물질을 한번 내보내면 이게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재흡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또 쓰고 남용하지 않도록? 재흡수를 했다 또 써요. 이 뇌의 물질의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 재흡수를 좀 덜 해서 뇌 안에 이 물질의 농도가 조금 충분하게 남아있게 만들려는 것이 약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약의 의존성은 없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세로토닌, 도파민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이만큼 나와야 되잖아요. 네. 원래대로라면 아침에 딱 눈 뜨면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여튼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약으로 그걸 좀 보충하는 느낌인데 어쨌든 없어지는 걸 막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자생적으로 나오는 시스템이 약화되고 약을 먹어야지만 유지되고 약 안 먹으면 또 다시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지금 되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제가 좋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원래. 약을 이 물질이 예.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원래 있는데 예?
이게 제대로 줄어들지만 않는 역할을 한다. 불안정한 상태로 자꾸 이제 불안정한 상태 더 많이 좀 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니까 재흡수를 못하게 하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뇌 충분히 안정되고 치료가 되면 다시 뇌에서 이게 안정한 상태에 나오는 만큼 충분히 나오게 돼요. 그 이제 불안정성이 안정하게 변한 거죠. 그러고 나면 아주 서서히 약을 줄이면 뇌는 사실 잘 안 변하려고 하는 기관이에요. 그 상태를.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약을 빼도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약을 좀 오래 먹는 이유가 있어요. 정신과에서는 약을 조금 길게 먹는데 그 이유가 감기는 왜 감기 걸려서 증상 없어지면 바로 약 끊잖아요. 정신과 약은 유지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뇌가 지금 안정적인 상태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게 만드는 시간.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한 1년, 보수적으로 2년까지도 보거든요. 그 기간을 거치고 나면 뇌가 그냥 안전한 상태로 약이 없어도 몸의 회복력이 다시 돌아오듯이. 그럼요, 회복을 해요. 그러면 약을 천천히 빼서 결국은 안 먹는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단약을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아요. 막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너무 짜증나고 불안하고 이게 충분히 안정화가 안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이 싹 빠져서 뭔가 물질이 불안정해지면 그러면 그럴 때는 금단 증상 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너무 급격하게 약을 빼시거나 줄여버리시거나 하지 마시고 꼭 상의를 해서 천천히 약은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도 또 그 상황을 다시 적응하도록? 맞아요. 중독이 있는 건 아니군요. 중독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약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수천 명의 사람과 그 약이 해당하는 환자분들을 모시고 시험을 3상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아주 강한 약은 시중에 그렇게 쉽게 유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근데 심리적인 의존은 되게 높을 수 있죠. 어쨌든 정신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는 이게 생각보다는 뇌의 문제인가 보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된 거니 내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명상을 한다거나 나는 내가 채웠지만 난 저 여자가 나도 원래 싫었어.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는다거나 뭐 그렇게 내가 생각을 바꾸면 이 문제가 오히려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마음은 어디서 작동하나요? 마음 가슴에서? 모르겠어요. 뇌에서 작동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상황에 있겠죠. 빠져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명상을 하면 좋다. 내가 마음을 바꿔먹으면 좋다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들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내 몸이 안 따라주면 그걸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뭐랄까 좌절의 경험을 쌓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안 돼. 이런 식으로 나 역시 안 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체념하시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념하고 이 증상이 계속 지속되면 뇌 변형이 온다 그랬잖아요. 변형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마음을 내서 나를 위한 마음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뇌의 구조적인 변화가 오기 전에 내가 정말 나를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뇌를 좀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뇌 구조 변화가 오기 전에 내가 힘들 때 정신과를 좀 빨리 가서 약을 좀 빨리 먹으면 오히려 치료가 더 금방 끝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뇌가 좀 변했어요. 그러면 얘를 치료하려면 한참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하면 그냥 감기처럼 그냥 한 이틀만 약 드시면 돼요 라고 금방 끝날 수 있을까요? 이틀은 아니겠지만요. 이틀은 아니겠지만 너무 정확한 지적이세요. 너무 나빠지기 전에 오셔야 치료 기간도 짧아지고 치료도 잘 되고 네, 치료도 잘 됩니다. 그렇지. 완전 약발도 잘 듣고
그렇죠. 아무래도 어. 네. 왜냐하면 구조적인 변화를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근데 구조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시간이 오랫동안 우리가 성격 못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 그렇게 그렇죠. 살아왔기 때문이잖아요. 이 우울이라든지 이 질환도 오래 앓으면 그게 마치 나의 일부분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져서 바뀌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울증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왜 트라우마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라는 거는 정말 경험에 의해서 뭔가 내가 나쁜 경험을 한 것 같아. 아니면 뭐 그것 때문에 하여튼 비슷한 것만 해도 막 심장이 발작 뛰고 뭐 땀도 나고 이상하게 숨도 잘 안 그런 게 트라우마잖아요. 네네. 그것도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건 완전 경험에 의한 건데. 맞아요. 근데 그것도 정신과에 가서 치료가 가능해요? 그럼요. 가능하다고요? 그럼요. 그 트라우마는 야 너 진짜 트라우마에 있어. 이거는 단어 자체가 이건 못 고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트라우마도 굉장히 중요한 정신과의 예. 그 영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트라우마 기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기억 어디에 저장되나요? 네. 그죠? 예. 그럼 뇌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능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약을 먹어서 기능을 좀 돌려주고 트라우마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너무나도 극심하게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상황을 좀 파편적으로 신체적인 감각과 기억과 이제 인지, 체계까지 파편적으로 왜곡되게 기억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를 좀 해결하기 위해선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다시 잘 들여다보고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도 얼어버려 있으니까 그 순간에 대한 기억만 하더라도 바짝 굳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뭐 몸을 근육을 이완시켜서 몸을 좀 풀어주고 이제 달래주면서 이제 심리 상담 치료를 해나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그 과정에서 뇌가 그래도 좀 작동을 하게 도와주는 것이 약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상담 치료 내지는 이제 이완 치료 이런 걸 같이 병행하는 것이 트라우마 치료의 핵심입니다. 궁금한 건 트라우마라는 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특정한 기억이 떠올라서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맞아요. 뭐 이상한 이 컵을 봤더니 나는 옛날에 두려웠던 경험이 생각나. 그러면 얘만 안 보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얘만 봤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약은 계속 뇌에 작용하니까 그게 얘만 봤을 때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를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얘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얘만 보면 너무 가슴이 떨리고 막 힘든데 야 스누피가 너무 치료를 싫어. 할 때 그럴 수 계속 있잖아.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치료 받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예. 도움을 주는 거기도 하고요. 트라우마를 입은 뇌는 예민해져 있는 뇌예요. 이미 그 사건에만 반응하긴 하지만 맞아요. 과활성화되어 있는 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트라우마를 입고 바로 오시면 금방 돼요? 좋죠. 아. 트라우마를 입고 오래 지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시적인 거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트라우마가 중첩이 되거나 쌓이면 이제 그거에 대한 또 나의 생각이 너무 굳어져 버리고 그러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오래된 트라우마가 치료가 전혀 안 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네. 요즘은 ADHD라고 보통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주의력 결핍 장애? 네. 뭐 한국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성인들도 그게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 꽤 있습니다. 막 집중을 잘 하나를 못 하고 이거 있다 저거 있다.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던데. 이 ADHD가 이것도 병원에 가야 돼? 나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심하진 않지만 그건 뭐 병이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하고. 근데 성향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사람들 꽤 있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들도 정신과에 지금 가도 괜찮아요? 그럼요. 그렇다고요? 네. 근데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살만 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꾸역꾸역 살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정말 ADHD시면 ADHD 치료를 받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요? 남들은 이렇게 쉽게 살았단 말이야? 이러시면서요. 그러니까 ADHD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증상이 3개거든요. 예. 주의력이 떨어져 있는 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막 계속 뭐 얘기하다 갑자기 딴 말한다거나 뭐 사람들이 A를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B를 말한다거나 뭐 회의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을 해서 놓친다거나 민폐를 좀 끼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충동성도 특징적이에요. 예를 들면 참지 못하고 막 툭툭 말을 하거나 과소비를 해버리거나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감정이라든지 지금 순간의 상태에 확 몰입해버리는 건데요. 그것도 전두엽의 문제예요? 맞아요. 전두엽의 문제입니다. 전두엽이 통제가 돼야 야 너 지금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사세요. 이게 내가 진짜 그러고 싶다기보다는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라기보단 어떻게 보면 증상이기도 한데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기가 쉽죠. 뭐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조직화의 어려움이에요. 근데 성인 직장인들 분들은 이게 되게 힘든 문제인 거죠. 조직화가 어렵다는 거는 일정을 정리한다거나 물건을 정리한다거나 사람을 관리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무만으로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 꼭 나이가 드시면 관리직으로 승진을 맞아요, 하게 되세요. 맞아요. 근데 ADHD 분들이 진짜 힘들어하시는 게 이 관리직이에요? 관리예요. 왜냐하면 내 일정, 그냥 일정 재밌는 거 일하는 거는 그나마 할 수 하시다가 있는데, 예. 남의 일정도 고려해야 되고 뭔가 연결도 시켜줘야 되고 편의도 봐줘야 되고 이런 갑작스럽게 터지는 일들을 조직화하는 거를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상해져 보여.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 거죠.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질을 올리실 수 있죠. ADHD라는 게 보통 야, 넌 진짜 ADHD야 이렇게 병이 아니더라도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던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약을 먹거나 하면 좋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ADHD가 아니고 성격인데 예. 약을 먹으면 그럼 약을 먹으면 누구나 좋아지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누구나 먹는다고 똑똑해지는 마법의 약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게 안 돼서 부족한 분들은 효과를 보지만요. 나는 이미 사실은 잘 적당한데 약을 먹으면 오히려 뇌가 과부하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작용도 너무 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ADHD가 아니라면 그냥 어느 정도 기질만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건지는 아닌지는 병원에 가야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난 약간 그런 성향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안테나 조절이 안 되는 건지는 병원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물론 그 체크리스트를 네. 해보셔서 내가 그런 경향성이 있나 없나는 확인하실 수 있지만 과거력,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나의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지금 나의 기능 수준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힘든 일이 있으면 정신과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아무데나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정신과에 사실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동네 제일 가까운 데가 있어요. 그럼 그냥 거기 가면 돼요? 일단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가까운 데 가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운동도 가까이 없으면 잘 안 가죠. 가잖아요. 맞아요. 마음을 네. 다루는 것도 사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멀면 잘 안 가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가까이에 가시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 정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좀 크게 나눠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4군데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정신과 의원이 정신 있고요. 의원이 있고, 네. 예. 그다음에 대학병원급, 그러니까 큰데. 큰 종합병원급의 정신과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의사가 아닌 그 상담사? 병원이 아닌 상담사가 그 운영을 하는 심리상담센터가 예. 있고요. 그다음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있어요. 옛날에 네. 보건소에 정신과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예. 그런 곳들이 이제 센터로 운영이 돼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정신과 의원이 가장 접근하시기 좋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는 지점에서요. 그리고 보험이 되기 때문에 가격도 실손보험 됩니까?
네. 어. 실비에 따라서 예. 네, 되는 최근에 나오는 실비 보험들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성비가 제일 높은 네. 곳이고요. 그리고 약도 받을 수 있고 상담을 받는다거나 네, 그리고 체계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접근도도 높고 효과도 좋은 곳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병원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거기 선생님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왠지.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선진의 어떤 기술도 먼저 받아들이시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으시니까 교수님들 너무 훌륭하시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학병원급의 자원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꼭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 네. 경우가 많겠죠. 네, 오히려는 조금 마음이 편하게 어. 좀 자주 갈 수 있는 게 좋은데 대학병원은 아무래도 그렇지. 대기 시간도 길고 네, 네. 그리고 워낙 환자분들이 많으니까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대학병원은 좀 중증 질환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신체적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약을 분들만. 조심스럽게 써야 될 때 가시기를 알겠어요. 그리고 의원에서 좀 힘들면 그때 가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예. 상담사는 그럼. 상담사분들은 내가 분명히 힘든데 병원 너무 무섭다. 상담만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일단은 상담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 왜냐면 혼자 방치하는 거 너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긴 약 처방이 안 될 거잖아요. 거긴 약 처방이 되지 않습니다. 약 처방이 되지 않아서 의료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경제적인 부담도 좀 있으실 수 오히려.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굳이 약 안 먹고 싶어. 네, 하는 약을 분들. 드시고 싶지 않거나 이제 기록 같은 거 남기고 싶지 않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 특히 상담을 시작을 해서 그걸 토대로 어쨌든 치료를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께는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특히는 상담을 난 길게 하고 싶다. 길게는 할 수 50분, 있겠네요. 1시간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인데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심리상담센터는 자격증이 다 관리되어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퀄리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제가 책에 적어도 이 어떤 몇몇의 자격증들은 굉장히 공인되고 믿을 만한 곳이니까 그런 자격증이 있으신지 최소한 그런 건 체크는 해봐야 된다. 체크는 해주셔야 된다. 그건 그럴 수 네. 있겠네.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공짜일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나라에서 하는 나라에서 거니까. 하니까 공짜거든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주치의를 두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기보다는 입문 과정에서 굉장히 한번 네. 처음 가볼 때. 네네 이제 좀 무료로 나의 상태를 확인해보고 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뭐 되게 중증 환자분이신 경우에는 그쪽에서 사례 관리를 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시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은 뭐 정신과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나 어려울 것 같은데 왠지. 오히려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얘기를 들으면 예. 같이 우울해지지 않느냐고 많이 그러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혹시 인사이드 아웃 보셨어요? 봤습니다. 거기에서 슬픔이 역할이 되게 중요하더군요. 공감해줬을 때 오히려는 그 슬픔이 좀 완화가 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해서도 좀 발견을 하고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들은 그래서 동료들과도 이런 걸 많이 나누고요. 자기 감정을 좀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정신과 의사들도 자기 감정을 쉐어링이라고 해서 동료 의사들과 나누면서 좀 회복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도 이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감정을 이렇게 나누면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내 주변에 마땅히 얘기할 사람이 없거나 또는 주변 사람한테는 좀 민폐 끼칠까 봐 싫다면 그럴 땐 전문가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부에서도 야, 요 정도 한 문장은 네가 기억하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다. 마치 읽은 것처럼 그런 거 하나 꼽아 주십시오. 아는 척은 모르겠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요.
환자의 마음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찾으며 과거를 헤매다가 계속 증상이 이렇게 심하면 어떻게 사나 하며 미래를 헤매곤 한다. 그 마음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를 마지막 문장으로 꼽았는데요. 예. 이게 우리가 참 현재 못 사는 것 같아요. 되게 그 불안한 미래와 후회의 과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간을 버티는데요. 저도 사실 아파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단한지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마음의 자리에 함께 서고 싶어서 이 문장을 꼽아봤고요. 이 고단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책을 읽어주신다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자기를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주시고 내가 고단한 상태라는 거를 한번 좀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이게 저도 이 책 보면서 제일 저는 와닿았던 게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에도 상처가 입으면 정신과 병원을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게 되게 와닿더군요. 되게 정신과는 큰맘 먹고 가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몸에 열만 나도 왜 약 먹듯이 맞아요. 조금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금방금방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네. 나 선생님이 우리 유튜브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사실 기초적인 걸 한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또 불러주세요. 네. 그 유튜브 채널 뭐라고요? 헤인웨이입니다. 헤인웨이에 가면 좀 전문적인 얘기가 많습니까? 열심히 올려보겠습니다. 네, 헤인웨이도 많이 봐주시고 저희는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